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급격히 변한 날씨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3도, 대전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며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0도, 대전과 대구는 13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한 눈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낮부터는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오겠습니다. 최근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지난주에는 반소매를 입어도 될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는데 주말 사이 날씨가 급변해 이제는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추울 정도입니다. 오락가락, 뒤죽박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추위가 엄습한 서울 도심. 출근길은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거리에는 겨울 패딩과 털모자, 장갑,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때 아닌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반소매에 민소매 차림까지 등장했던 지난주와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시민들도 급변하는 날씨에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되게 따뜻해서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복 입고 놀 생각이었는데 오늘 막상 나오니까 너무 추워서 목도리까지 찾아 입고 왔거든요. 날씨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사이 북쪽 5km 상공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밀려온 것이 원인입니다. 고성 향로봉과 무주 설천봉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내륙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기록됐는데 서울 기온도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북 내륙에는 올가을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강원과 충청 내륙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가을이 아닌 여름을 향해 가는 따뜻한 봄처럼 느껴질 만큼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온난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주까지 11월 기온이 역대급 수준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주 평년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체감적으로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추위는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 화요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8도 사이로 떨어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10도 이상 기온이 낮아 체감 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내리기보다 점차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태풍 6개가 강타한 필리핀은 이딴 태풍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초강력 태풍 마니로 최소 8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바람에 지붕이 힘없이 뜯겨나가고 벽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차된 차량은 날아든 철제 구조물 등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큰 나무들도 뿌리채 뽑혔고 전신주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기며 전기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성한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Natatakot din kami kasi lalo kagabi medyo malakas ang hangin. Baka masira yung aming atep. Napakahirap. Mas mahirap yung ganitong sitwasyon, no? Yung tubig, putik na putik din yan.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슈퍼 태풍 마니가 필리핀 북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8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택들이 무너졌습니다. 태풍 마니는 최근 4주간 필리핀을 강타한 6개의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한때 공항 20여 곳이 폐쇄됐고 75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전기와 통신, 수도 공급이 끊긴 마을이 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더 강력한 태풍이 덮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미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루손 섬은 지난 3주 사이 이딴 태풍으로 160명 이상이 숨지고 9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마니는 루손 섬을 가로지르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 시속 135km의 강풍과 함께 베트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YTN 김자드입니다.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의 공기질이 올해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수준인 90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치솟아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델리의 한 관측소에서는 9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6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델리 대기는 보통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오염된 공기로 뒤덮입니다. 이는 주변 하리아나주와 펀자브주 등의 농작물 추수 잔여물과 도심 쓰레기 소각, 자동차 공장 매연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델리에서 많은 이들이 생계 어려움으로 공기 정화기를 구입할 수 없고 특히 노숙자 등 빈민은 오염된 공기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거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여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6명, 40%를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온 박단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전격적인 의정 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형욱 위원장도 여의정 협의체 참여에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저기서 저런 어떤 형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며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저항과 투쟁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육 파행이 불보듯 뻔한데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찬성할 순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면택 전 회장 탄핵으로 등장한 비대위마저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하면서 당장 화해 무드는 난망해졌습니다. 또 내년 1월까지인 비대위 활동에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생기는 내성 문제에 대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내 일반인 800명과 의사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52.9%만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항생제의 용도를 세균 감염 질환 치료제로 올바르게 이해한 일반인도 전체의 28.1%에 불과했습니다. 의사 가운데선 69.6%가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답했고 지침에 따라 충실히 처방한다는 의사는 53.6%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2배 많았고 의료기관이 처방한 항생제의 30%는 부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받은 항생제만 복용해야 하고 먹다 남은 걸 복용하거나 타인 약을 복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 발병의 주요 인자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위 점액세포의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이런 손상을 회복하는 치료제 후보 물질도 발굴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한국인 5대 암 가운데 하나인 위암. 위암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음주, 운동 부족과 함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강력한 위산에도 생존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이게 악화하면 위염이나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지만 내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하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 점막세포의 손상 기전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인간의 위 점막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한 위 유사체, 즉 위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인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논문에서 발표한 것은 베게이라고 하는 독소 물질인데요.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인체 소기관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유발하게 되어서 위 점막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점점점 나빠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연구진은 한 발 나아가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손상된 위 세포를 회복하는 특정 물질도 찾아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독소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잘게 잘리는데 이번에 발견한 물질은 이를 다시 연결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점막 손상도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인체 임상시험 등 상용화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의 신약 개발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생명체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한 지 올해로 50년이 됐는데요. 아직 답신이 오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첫 한글 편지를 우주로 쏘아보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74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최초의 편지, 아레시보 메시지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수와 사람 모습, 태양계를 1679개의 이진법 숫자로 만들어 당시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25,000광년 밖 행성이 빼곡히 모여있는 메시아 13으로 쏘아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메시지를 전송한 아레시보 천문대는 붕괴했지만 외계에서의 답장은 아직입니다. The Arecibo message still has a long way to go, traveling through vast space, although it will take another 25,000 years for a possible response. The Arecibo message remains a symbol of our will to connect and explore beyond the known. 아레시보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 예술가와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외계인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주, 별, 사랑, 외로움 같은 단어부터 우주에서 혼자인 우리는 외롭습니다 같은 문장까지 담았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죠. 50년 전에는 전파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영상 메시지를 레이저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언혜표 작가님이 만들어준 영상을 무손실로 그냥 실시간으로 빠르게 우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존재도 몰랐던 바위와 물이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외계 행성과 한국인이 찾아내고 한글 이름이 붙은 황성 백두와 외계 행성 한라가 포함됐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네발 로봇이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오래 달릴 수 있고 시멘트 바닥이나 모래사장 등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사고 현장처럼 사람이 가기 위험한 현장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많은 마라토너 사이에서 네발 로봇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흐름을 잃지 않고 묵묵히 뛴 결과 4시간 19분 52초 동안 42.195km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네발 로봇 라이버2가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연구원이 무선 장치로 라이버2에 방향 전환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라이버2 관절에 달린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했고 이로 인해 언덕이 반복적으로 나오던 이번 마라톤 코스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언덕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라이심이라는 물리 엔진을 사용해서 제어기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통에 바로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소자들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몸통으로 열이 빠져나감으로써 저희는 팬이 없는 사족보행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라이버2는 다리가 받는 힘과 관절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나 계단 등 지형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네발 로봇 라이버2는 짐을 싣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도 편리하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한 번 충전으로 20km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을 33% 늘려 평지에서 직선으로 달릴 경우 최대 67km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용량은 저희가 기존의 550Wh에서 이제 1400Wh까지 늘렸는데요. 기존에는 한 3, 4km 정도 작업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20km 정도 먼 곳에도 로봇을 보내서 작업을 하고. 라이버2는 이번 마라톤 완주를 통해 도심 환경에서 배달이나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야간 경계, 험지 순찰, 구호물품 전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 성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오늘 오후 이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재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 측에서는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재시험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도 앞으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논술 전형 입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일부 수험생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연세대학교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신문이 오늘 오후 열리는 가운데 연세대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심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세대는 특히 이의 신청서에서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논술 시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 측에서는 학교가 아무 조치 없이 시간 끌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시로 모집 인원을 넘기는 방안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재판부의 재시험 청구 소송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본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 연세대 측과 각각의 시나리오별 상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이번 사태로 다른 대학의 수시 모집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세대 측에
재시험을 보지 않고 전체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연세대 논술 재시험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시험이라는 역차별을 가하면 반대하는 수험생들이 재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연세대 논술 재시험 반대 입장문이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지가 게시됐던 DC인사이드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4명 가운데 1명을 특정하고 문제지 사진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만 15세에서 59세 남녀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짧은 길이의 영상인 숏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올해 숏폼 시청 경험률은 83%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숏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소셜미디어는 유튜브였고 이어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은 한 번 접속했을 때 평균 이용 시간이 22분에서 24분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상 중심의 유튜브는 이용 시간이 60분으로 지난해보다 3분 줄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영상은 기존 유머와 개그에서 맛집, 예능, 반려동물 등으로 다양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1위인 인스타그램의 육아 계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녀 사진을 주로 올리는 아이 계정을 운영해온 사용자들은 메타의 계정 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계정 비활성화나 삭제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유명 인플루언서부터 팔로워 수가 많지 않은 일반인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 가입만을 허용하는데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 소개에 부모 등이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공식 지침입니다. 이에 사용자들은 우선 프로필을 가족 사진이나 엄마, 아빠 등으로 변경하고 아이디와 소개글에 부모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협찬이나 아기 모델 등을 해시태그나 소개글에 걸어놓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린이를 이용한 상업활동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0대 계정을 내년 1월 전 세계에 출시할 계획으로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이나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설치된 성탄 트리는 종교개혁과 마르틴 루터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것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기독교TV는 점등식 뒤 연말까지 협력 복지기관 아동과 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난방용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1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